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 이런 시간에 이렇게 오시게 돼서 또 그리고 제가 평소 여기 청중석에서 참여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한 20년간 재정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면서 느낀 우리나라 재정 파퓰리즘에 대한 최종 처방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이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PPT를 작성할 줄 몰라가지고 아래 한글로 작성을 했는데 아마 어제 저녁에 급하게 PPT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주 멋지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재정 파퓰리즘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연구의 방향들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간단히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정 위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개략적으로 유형을 살펴보고 OECD 국가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들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모범적인 전형으로 알려져 있는 네덜란드의 경제정책 분석국, 이 CPB는 영어 알파벳입니다만 네덜란드의 알파벳 이름으로 경제정책 분석국이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가? 2010년까지 우리나라 재정 운영에 있어서 큰 변화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2010년 이후에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재정 파퓰리즘에 대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취해왔던 중요한 사실들을 한번 열거하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정치 중립적인 재정기구가 무엇인가, 이것이 왜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 파퓰리즘은 무엇인가? 이게 재정학 교과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1911년 유럽 국가들이 보니까 1인당 GDP가 증가하면서 정부 규모가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을 와그너라는 학자가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1인당 GDP가 증가하면 사람들의 요구가 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증가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어떤 법칙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의 피코 와이즈만이라는 학자가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보면서 사회적 위기가 한번 겪으면은 이 정부 지출이 한번 늘어났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거나 뭐 이런 이름으로 현상에 대한 발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7년만 하더라도 정치 공공선택이론, 즉 정치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인 분석이 그다지 시작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그때 보물이라는 학자는 정부가 주로 하는 것은 서비스 생산이구나. 서비스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구나. 그러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제조업에 비해서 노동 생산성 증가가 더디네. 더딘데 민간 부분에서는 굉장히 제조업이 활성화되면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걸맞게 정부 부분의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정부 부분은 생산성이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만 증가하게 되고 그런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경제학자들이 많은 문헌에서 보몰 이펙트라고 하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1년에 이게 이제 정치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인 분석이 시작이 됐습니다. 관료들은 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나 일반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개인의 이익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관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산을 극대화하고 자기의 권한을 극대화하려고 하거나 간혹 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정말 행운이었다. 왜? 자기가 하는 일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 일을 잘 처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승진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가 하는 일이 세상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권한을 극대화하고 거기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서 예산을 많이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게 되고 자기가 퇴직한 이후에도 그 자기로부터 시혜를 받았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뭔가 또 호의를 기대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행태구나.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예산 극대화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관료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 이익집단들이 묶여가지고 국회 주변에서 로비 활동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나쁜 의미라기보다도 자기의 어떤 편의를 추구하는 그런 의미 정도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사실들이 점점 밝혀지면서 이제 공공선택론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내용은 뭐냐면 공공지출의 편익은 소수의 수혜자들에게 직접 집중되고 인식되지만 그 비용은 조세 형태로 모두 분산되기 때문에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구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헌법적 제약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저는 거쳤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최근의 경제학적인 문헌들을 보면은 이 재정 현상에 대해서 재정 파퓰리즘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공유주의 비극이다. 우리 공유주의 비극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거기서는 열심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공유주의가 황폐화되고 그 공동체가 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초원이라든지 또는 남태평양의 어디 뭐 섬해간에가 거기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희소한 자원이 발견되는데 그걸 다 쓰고 나니까 다 거지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 바로 그런 현상으로 재정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단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거죠. 선거 과정에서 선거 주민들은 다양한 요구를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정치인들은 당선 욕구로 기회주의적인 재정 운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관료들이 이제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국회의원들한테 쩔쩔매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다 돌아서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공무원들한테는 큰 소리를 치지만 다들 지역구에 가면은 개보다 못하다고 아주 심한 말까지 하면서 정말 선거 국민들한테 쩔쩔매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 주권의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폐해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바로 공동체 국가 발전, 심지어는 이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는 것을 점차 학자들이 깨닫게 되고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공유주의 비극에서 그럼 공유주의 저도 이제 오스트롬이라는 학자가 공유지를 관리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지역은 공유지를 잘 관리하고 어떤 지역은 보면은 뭐 하다가 그냥 망해버리고 이런 다 상태가 다르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런 공유지를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의무는 얼마만큼 이 공유지를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들을 유형을 잘 분류하고 그 위험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항상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재정 위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세계은행에서 이미 2000년대 초반에 각 국가별로 피스컬 리스크 매트릭스라고 해서 2 재정 위험 행위를 통해서 재정 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라고 요구한 내용입니다. 즉 직접 부채와 우발 부채. 우발 부채는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직접 부채는 이거는 틀림없이 발생한다는 부채. 그 다음 명시적 부채와 암묵적 부채. 명시적 부채는 법과 계약에 의해서 분명하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묵적 부채는 별로 법과 계약에 의해서 분명하게 이것이 국가의 의무다라고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렬이 이렇게 되죠. 직접 부채와 우발 부채를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 그럼 명시적으로 법과 계약에 의해서 주는 것, 그리고 암묵적으로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 이 네 가지 유형을 나눠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세계은행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세계은행의 개념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채무, 차액금, 국채는 직접 부채고 명시적 부채가 되겠죠. 그리고 공무원, 본인의 봉급 및 연금, 이거는 민간기업 같으면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여 그리고 국민연금, 민간기업 같은 데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거는 법적 의무가 직접적이고 명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전 재원이가 안 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자 지출 그리고 계약을 한 지급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암묵적으로 직접 부채의 사회보험 등등을 적었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가의 의무를 법에 명시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법에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고갈되고 지급하기 어렵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험료를 올리게 되는 그리고 별도의 사회보험 제도라는 하나의 개정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국민연금하고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민간기업의 지금 퇴직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는 법적인 의무고 그에 따른 충당금이 그 기업의 재무제표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무원, 군인연금에 대한 충당금이 정부의 재무제표에 올라와 있어서 적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부 회계가 기업 회계와 다른 형태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내용은 사실은 충당금이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차이점을 기준으로 제가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발부채는 정부 행정조직은 아니지만 이것들이 만약에 큰 문제가 되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특수법인. 특수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교원 공제와 같이 공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가 사실상 많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를 저는 특수법인이 법에 의해서 설립을 됐다면 상당히 명시적이고 그런 부채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들, 그리고 여러가지 예금보험, 농산물 재해보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발부채로서 암묵적 부채는 지자체 공공기관 특수법인 등의 지급보증 지급 의무, 그리고 이제 그 민간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이게 파산이 된다든지 이러면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 안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다들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재정 위험에 대한 관리 역량, 국가별로 관리 역량을 저는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재정위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금융위기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위기라고 하면 국가가 파산이 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찍어내게 되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금융위기로 전이된다 이거죠. 베네수엘라가 왜 그렇게 됐느냐? 결국은 재정의 위기가 발권력에 의해서 남용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국가별로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도 이 세 가지 측면을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기축통화 여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 이코노믹스에 이 내용을 적었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44.1%로 굉장히 낮다. 선진국들은 OECD 국가들 평균해 보면 거의 100% 가까이 돼요. 그럼 우리는 60%나 여유가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OECD 국가들을 두 종류로 나눠서 기축통화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나눠보면 비기축통화국가들은 54.몇%밖에 안 됩니다. 한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기축통화는 저는 미국 달러가 그때 금융위기 하에서 막 돈을 찍어낼 때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가르칠 때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각국들이 전부 달러 보유량을 외환 보유로 더 늘리게 됨으로써 미국이 달러화를 그렇게 찍어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도 않고 미국 달러화의 신인도가 떨어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기축통화국이 되다 보니까 그 나라들은 미국은 재정 부채가 많아도 저는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돈 찍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 달러, 유로와 영국 파운드와 일본에나도 기축통화국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한국이 재정위험의 제일 첫 번째로 통화정책의 역량을 키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에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보유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높은 산업 경쟁력, 국제적인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으면 경상수지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통화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재정위기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줄어든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금융시장이 발전해서 국내에 풍부한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화로서 이제 전부 다 은퇴하기 직전이 바로 이런 단계다 보니까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들이 보험, 금융, 연금 이런 데 굉장히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공공채 재원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시기가 끝나게 되면, 즉 국민연금이 고갈한다든지 이런 시기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은 국채를 매각하고 다시 국채를 이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유동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싶어도 국내 금융시장에서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해외에다가 해외 자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의 재정위기와 같은 상황을 나타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한말의 국채 보상 운동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국가의 주권과도 영향을 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건실한 재정 운용의 역량입니다. 저는 재정학자로서 이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이걸 제일 중요한 데다 올려놔야만이 저도 재정 분야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연구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해보면 할수록 1번과 2번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제 세 번째 정도가 재정 운용의 역량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세 번째에 초점을 맞춰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제 내비두고 세 번째에다 초점을 맞춰서 봤을 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현금주의 예산 제도를 발생주의 예산 제도로 전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부의 회계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한 것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많은 시도가 있고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발생주의 예산 개념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죠. 즉 발생주의 예산은 개별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모든 미래 부담의 순현재 가치 증가를 비용으로 인식하자는 겁니다. 즉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충당금의 연동률 증가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뭘로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관리,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발생주의 회계에서 발생주의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부의 사업들이 앞으로 그 사업으로 인해서 미래에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를 항상 계산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미래에 어떤 부담이 나타난다는 그 자체가, 미래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 바로 그 시점의 정부의 비용으로 인식해야만이 우리가 이 재정 위험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를 거친다. 이런 말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현금주의 예산을 그런 발생주의를 다 바꿔야 되느냐, 총체적으로 바꿔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금주의 예산 안에서도 재정 위험에 미치는 영향들을, 미래의 재정 부담들을 자꾸 보여주는 그런 노력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발생주의 예산을 도입했다고 볼 수가 없고, 발생주의 예산의 도입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대비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정 비용과 재정 위험은 현재에서 미래로 전가된다. 이건 발생주의 예산을 도입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을 부담을 다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떠넘기는 현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 통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부문 하여간 그렇죠. 예산 범위 밖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재정적 성격의 활동, 공기업인 것 같지만 정부가 팔을 비틀어서 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부담들을 자꾸 발굴해서 알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다 생략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사실상 이 특수법인들, 이걸 잘못 관리해가지고 나타나는 재정, 금융위기를 초래한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 하면 미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GSE라고 해가지고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기 프레디맥 이런 회사들은 100% 민간 소유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 허가권을 줬어요.
제가 이게 알았는데 지금 잊어버렸는데 학자금 융자라든지 뭐 이런 거 해줬던 것 같은데 여기서 많은 부채들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재정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걸 이들이 발행한 채권들에 대한 파생 상품들을 막 자꾸 만들어내면서 어느 순간에 파산이 되고 이 재무적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금융위기로 발전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정부가 특수부분을 잘못 관리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은 많은 기관들 중에서 정부가 특수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종 공제회들, 이건 공공기관이 저는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어질지 또 저는 농협과 같은 이런 기관들은 특수법인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큰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뭔가 정보를 입수해가면서 그 부분을 항상 재정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체계적인 재정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 재정 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항상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 이제 IMF, OECD, 월드뱅크, 특히 유럽 통계청 같은 이런 데서는 이미 유럽은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촉발되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서 여기에 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금 기축통합권도 아니고 정말 소규모 개방 경제로서 어느 권역에도 포함되지 않는 아주 고립된 왕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걱정됩니다. 자, 그럼 OECD 국가들은 이제 자기들은 경험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논의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IMF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재정 포퓰리즘을 통제하는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세 가지가 있다. 엄격한 재정 준칙을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독립적인 재정 당국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영향과 설득, 여론을 통한다. 이 세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엄격한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 적자, 정부 채무를 제한하고 중기 재정 계획을 통해서 분야별 재정 배분을 해보면은 그걸 5년간 틀림없이 지키고 또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을 구분해서 의무 지출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의무 지출을 늘리려면 다른 의무 지출을 줄이고 하는 페이고 원칙 그리고 재량 지출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 이런 엄격한 규칙들을 갖고 있으면은 헌법적인 규칙들을 갖고 있으면은 가능할 걸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이따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재정 준칙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재정 준칙을 해보니까 정치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영어로 이야기하면 크리에이티브 어카운팅, 나쁘게 이야기하면 분식회계, 편법회계, 그리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창조적인 회계, 회계가 창조적으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도 그걸 돈을 많이 정부가 쓰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네. 그럼 아예 한국은행처럼 즉 중앙은행처럼 독립적인 재정 당국을 따로 두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도록 만들자라는 방안이 독립적 재정 당국 방안입니다. 세 번째로는 역량과 설득입니다. 재정 운용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정책 토론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계속 이슈를 제기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고 정책 토론의 장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자꾸 밝혀주는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경제 위기가 되니까 완전히 유명무실화 되더라. 그리고 미래를 그러면 다 내다보고 재정 준칙을 굉장히 세밀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도 참 힘들더라. 그래서 이 방법은 보충적인 방법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걸 그대로 엄격한 재정 준칙을 의도한 바대로 그 효과를 거둬내기는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행처럼 중앙은행을 독립시키자. 그래서 아예 전문가를 임명을 하고 정치인들이 그쪽에 명령을 받는 것으로 하자에 대해서는 심각한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대표 없이 과세업자. 금융정책과는 통화정책과는 달리 재정 문제는 개인 간, 집단 간, 세대 간에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대표자가 회의 석상에 들어가서 떠들고 얘기를 해주지 않는 그런 결정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이런 반론에 직면하게 되니까 이거는 좀 하기 힘드네. 이런 결정이.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거는 아니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기구가 재정 운용에 대한 여론을 적극적으로 환기시키는 것은 어떠냐? 이 방법이 유일하구나 라고 해서 이제 선진국들은 OECD 국가들은 이쪽으로 많은 관심이 이제 모아지고 있습니다. 즉 정치인과 정당들의 건전하지 않은 정책과 공약 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뭔가 신뢰받는 기구에서 자꾸 발표를 함으로써 그걸 보고 국민들이 깨닫고 올바르게 투표하도록 만들자고 하는 것이 바로 3번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ECD도 2016년에 이제 회원국들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8개 회원국들의 이 3번의 의미를 가지는 것, 이 3번의 의미를 가지는 어떤 독립적인 재정 당국, 완전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론을 환기시키는, 다시 말해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연구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OECD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산정책처가 이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우리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저는 우리나라의 독립재정기구가 부분적으로는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예산정책처가 우리나라의 그런 독립재정기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네덜란드의 경제정책국 CPB라고 하는 이 기관인데, 이 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영국은 2010년에 이런 독립적인 재정당국이라는 것을 신설했지만 이 1997년부터 IFS에서 매 선거 때마다 정당별 선거 공약에 대한 미래 재정 부담에 대한 평가를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즉 IFS는 1971년에 설립돼서 이미 독립재정당국의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 오비아는 왜 설치됐냐? 이건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여간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영국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을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독립재정기구, 즉 뭔가 정부로부터 중립적인 시각에서 재정에 대한 경고를 꾸준히 내고 있는 기구들을 정리를 해보면 OECD에서 보고서에서 정리를 했는데 대충 이렇습니다. 네덜란드는 45년에 만들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그 의회 예산처 CBO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언제냐 하면은 그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노무현 정부 때가 김대중 정부 말기, 그때 약간 여소야대의 정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서 국회 예산정책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 보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재정 운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약간 중립적인 시각에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이런 기능이 우리나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빠른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네덜란드 경제정책 분석국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냐 이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겁니다. 이 CPB라는 곳이 선거 수개월 전에 정당의 요청에 따라 정당의 선거 공약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들이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능이 1986년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정당이 요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저는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이 총선 전에 한 4, 5개월 전에 자신들이 공약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회 예산정책처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 선거 공약이 미래에 어떤 재정 부담이 있는지를 평가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평가 보고서를 받았어. 총선 기간 동안에 그 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정당들은 토론에 참여했을 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중립적인 기구로부터 재정 평가를 받은 보고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밀린다 이거죠. 토론에서. 그래서 그 다음 총선에서는 자기들도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의 모든 정당들이 자신들의 선거 공약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받고 있는 그런 전통이 확립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평가 보고서가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정치 행위에 굉장히 중요한 중거점이 되어가지고 이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연정 협약이 굉장히 연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평가 보고서를 기준으로 연정 협상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관련 정당들의 요구에 따라 연정 협약의 초안을 제공하기도 한답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 알고 있지 그 이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네덜란드 CPB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로 봤을 때는 정치 논쟁 자체가 바로 미래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표는 CPB의 선거 공약 내용들을 쭉 소개를 했는데 점점 이렇게 참가 정당의 수가 3, 4, 5, 6, 8, 8, 9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참가 정당의 의뢰를 한 즉 CPB 선거공약 평가에 참여한 정당들의 의회 의석수를 비교해보니까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이거죠. 전체 의석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300명 정도 안 되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분석 내용도 재정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고 BBP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하여간 경제적인 영향들을 부문별로 다 평가해서 보여주는 보고서들을 제시하고 있으면 그럼 여기 안 하고 있는 걸 왜 그래 됐느냐? 갑자기 그 의회가 해산되면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 보고서가 빠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CPB의 선거공약 평가에 대해서 네덜란드 전반의 평가는 이 학자가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읽어보면 수치를, 그러니까 모든 공약이 이제 수치로 표현되니까 수치를 계산하는 노력을 통해 정당들은 그들의 정치적 프로그램과 최종 제안을 명확하게 한다. 그들은 CPB의 관여가 없었더라면 발견되지 않고 숨겨졌었을 어려운 선택들을 자꾸 해야 된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수치의 계산을 통해서 정당을 훈련시키고 어렴풋하고 모호한 희망들이 정당 정치로 이식되는 것을 억제해야 된다. 정치 프로그램의 내용은 모호한 약속들로 구성될 수 없다. 정당 내부의 논의를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사람들은 제안을 할 때 2번, 3번 생각하게 된다. 과격한 정치는 잡초처럼 뽑혀 없어진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분석틀 내에 위치하면서 동일한 형태의 논의를, 즉 그 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제안의 비용은 얼마이고 또 그 효과가 얼마인가 등등을 반복하기 때문에 정당 간의 논의는 부드러워진다. 정치적 논의는 수치의 계산을 통해서 파악함으로써 문명화한다. 이는 정치 프로그램들의 격차를 줄이기에 내각의 정책 결정 과정을 단순화시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가? OECD 국가들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는 사실 수지 균형의 적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재정 준칙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1951년 한국 전쟁 당시에 재정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이런 준칙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수지 개념조차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재정 수지 개념. 다만 국가 채무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재정 건전성의 지표를 삼아왔습니다. 재정 수지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7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통합 재정이라고 했지만 일반에게 특별회계의 일부 그리고 기금의 일부만 반영시켜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99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도입됐는데 저는 이걸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비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도
독립재정기구의 중요한 인물로서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다른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이 CPB 같은 데서 독립재정기구에서 그 내용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2004년 2년까지는 일반회계 중심으로 재정수지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가 2005년부터 이제 우리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라고 하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전체의 통합재정에 대한 재정수지 개념이 등장하고 또 거기서 그 재정수지 내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은 따로 떼서 즉 사회보장성은 기금은 별도의 주머니로서 이 회계 처리하는 수지 규정을 또 그 자체 내에서 맞춰내도록 즉 국민연금은 일반 재정하고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는 그런 개념으로 통합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를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재정 건전성 개념을 국가 채무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실질적인 재정 준칙은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정권별 재정 성과를 한번 비교해보면 저는 이번에 한번 쭉 봤는데 재정 규모를 중심으로 GDP 대비 재정 지표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재정 규모, 국가 채무를 가지고 보면 재정 규모는 전두환 정부가 굉장히 줄였어요. 저는 그래서 전두환 정부가 저는 과거에 학창 시절에 굉장히 미워했지만 지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했다는 이 굉장히 경제 안정화 정책. 그 다음 다르게 저는 박근혜 정부라고 봅니다. 굉장히 재정 규모를 GDP 대비율로 줄였어요. 이전 정부에 비해서 줄였더라고요. 그 통계는 저는 OECD 통계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규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통계 범위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통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OECD의 통계는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통계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통계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재정 규모 면에서는 거의 비슷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가 굉장히 많이 늘렸더라고요. 그런데 노태우 정부가 재정 규모는 가장 많이 늘렸지만 국가 채무를 봤을 때는 거의 상당히 줄였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세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도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도 줄였어요. 이명박 정부. 그 다음 박근혜 정부가 국가 채무는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최고로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국가 채무와 만약에 공기업 부채를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박근혜 정부 때는 공기업 부채 통계를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기업 부채에 대한 통계는 97년 이 김정삼 정부 때까지는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이게 총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여기서 공기업 부채는 12개의 공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0개 비금융 공기업을 중심으로 가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박근혜, 김대중, 이명박 정부는 국가 채무를 굉장히 줄였지만 공기업 부채를 너무 많이 늘어서 이렇게 많이 된 겁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렇게 많다.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정권별 재정 성과 비율을 이 세 가지 지표로밖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정권의 재정 성과, 지난번에 그 신재민 사무관이 국가 채무를 이 문재인 정부 때 초기 출범부터 올려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폭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는 정권별 재정 성과를 국가 채무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관료들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공기업 부채까지 넣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욱더 결정적인 것은 미래 재정 기강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각 정권별로 자기들이 발표한 그 공약 사업들, 정책 사업들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재정 파퓰리즘의 핵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잡아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저는 재정 파퓰리즘의 극복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재정정부가 부분적으로는 개선해 왔어요. 즉, 우리가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했었는데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도입했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이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충당부채입니다. 충당부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이게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정책적 이슈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2011년에
국가재무제표가 발표되면서 공무원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가 처음으로 발표됐어요. 이것이 연도별로 쭉 실적이 쌓이니까 이걸 살펴보게 되니까 그 증가분이 이게 증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이 시기는 왜 줄였느냐?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에 대한 개혁 그걸 해가지고 그때 공무원들이 다 돌아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는 그때 참 잘했는데 아무리 미래를 봐서 잘해도 현재 그런 결과가 온다. 이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그 뒤로 왜 이렇게 또 늘어나는지는 제가 이 충당 부채의 계산 방법을 열심히 들여다보지 않아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는데 아무튼 다시 이렇게 늘어나요. 경상성장, 우리나라 GDP 성장률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직수당, 공무원들은 나가면 퇴직수당이라고 또 받고 연금도 또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꼭 우리가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도 좋고 이제는 연금 개혁도 하기도 어려울 텐데 아무튼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충당 부채는 공무원 군인연금에 한정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앞에서 표일에서 정부의 재정 위험 행위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정부의 정책 사업들이 이 위험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는 낱낱이 보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이 재정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재정정보가 발생주의 회계 측면에서는 공무원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이외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재무제표의 의미가 그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발생주의 예산으로 넘어가는 일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부문 전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이 있었습니다. 일반 정부 부채 우리가 D2, 즉 과거에 우리가 이게 국가채무, D1이 국가채무인데 지방정부까지 합쳐서 보자는 것이 D1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다시 계산하는 D3는 비금융 공공부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재부의 발표는 공공부문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비금융 공공부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융공개까지 포함하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계가 없어가지고 괜히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신중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금융공기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장기 재정 전망을 했다는 겁니다. 예산정책처가 2012년에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전에는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 재정 전망을 통해서 예산정책처가 이런 걸 자꾸 발표를 하니까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가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앞으로 장기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꾸 발표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점점 재정위기를 깨닫게 되고 저 같은 사람들도 이런 작업을 할 수 없는데 이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은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장기 재정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굉장히 이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식적인 보도자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부문은 지속 가능성이 어렵다.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은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하자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복지지출 부문은 시기일정 관점에서 반드시 국가별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거.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분양비가 19.6%인데 우리나라의 이 비율에 도달했던 스위스가 1980년, 일본이 93년, 그리스가 80년, 포르투갈 89년이죠. 그때 복지지출 비율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지금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지출에 대해서는 가만히 내비둬도 커지고 지금은 다른 나라의 과거 추세와 비교해보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재정 파퓰리즘 극복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 저는 정권의 선거 공약들이 미래에 주는 재정 부담을 파악하는 것. 이걸 누군가가 해야 된다. 자, 박근혜 후보는 공약 가계부 이름으로 우리 사업을 5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뒤로 초년도에 세수가 확 줄어드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공약 가계부 자체가 추적 관리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문재인 정부도 인수위 역할을 한 그 어떤
익히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인수위 보고서 가운데서 재정 문제에 대한 이렇게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모든 국정 과제들에 대해서 재정 소요와 재원 확보 방안을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첫 해의 예산에서는 이것을 팔로우업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겁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런 일을 좀 해줘야 되는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방비, 공무원 임금비, 기본경비, 개수비 등은 재량 지출이라고 해가지고 평가를 안 해요. 항목별로 평가를 안 합니다. 즉 이런 것들은 아무리 늘어나도 정부가 재량적으로 얼마든지 증감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GDP 경상 증가율을 적용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주는 미래 부담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전혀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재량 지출 중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이건 미래의 재정 부담을 항목별로 봐야 됩니다. 이거 평가 안 하고 있어요. 공무원 증가에 따른 미래 재정 부담, 이걸 체계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예산정책처에다가 뭐 어떤 국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무원 증가에 따른 미래 재정 부담을 계산해서 제출하라 라고 압박을 해서 받아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됐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쏟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왜 정부의 재량 지출이라고 해가지고 항목별로 하나하나 평가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다 이건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치워버리니까 이 항목들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미래에 어떤 재정 부담을 주고 정치적인 부담 그리고 또 법적인 부담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여주지 않고 또 이것들을 총괄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니까 바로 여기서 정치인들이 파퓰리즘이 그냥 독버섯처럼 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잡아내지 않으면 이걸 햇볕을 쪽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자, 그리고 OECD는 18개 그 독립재정국을 다 조사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은 꼭 굉장히 특이하더라 이거죠. 정치적 중립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나보가 직면한 도전과제 중 하나는 처장이 고정된 임기를 갖지 않아요. 2년도 그냥 언제든지 중간에 잘릴 수가 있어요. 매 2년마다 국회의장이 바뀔 때마다 나보 처장이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현재의 관행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굉장히 이상하다. 우리가 정치적인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여야 동수가 들어가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국회에서의 정쟁의장이 정치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기구 내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전문가들이 들어가더라도 뒤에서 나를 추천해서 그 사람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입장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이건 저는 미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뭡니까? 정치적 중립성, 임기를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처음에 그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일을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한 10년, 20년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물론 양심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임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기를 주는 것. 이것이 정치적 중립성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예산정책처장 임기를 4 내지 6년, 저는 기분 같아서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임제 하지 말아야겠죠. 독임제 하지 말고 위원회 형태를 구성해서 다른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토론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그런 형태를 해야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나보 직원들 순환보직 하지 말아야겠죠. 우리는 지금 제가 조세연구 운영할 때 읽었습니다만 세수 추계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 꼭 필요합니다. 세수 추계가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도 하고 굉장히 많아지기도 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굉장히 조악한 방법을 하고 있어요. 왜? 연구자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연구자들이 이걸 세수 문제 추정에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면 SCI 논문을 못 써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 다른데 지원을 할 때 논문이 없으니까 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인정도 못 받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를 일생 동안 달라붙어서 연구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보가 그렇게 할 겁니다. 나보가 그냥 순환보직을 하게 되니까 순환보직을 하게 되면 뭡니까? 정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죽고 정년퇴직하고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정년퇴직 후에는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을 주면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정당들의 선거 공약에 대한 재정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 효과, 경제 효과에 대한 분석을 나보에게 요구해가지고 그나마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나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발표하고 체계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이런 데 대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답변해 주시고요. 김원식 교수께서 방송을 받은 주어서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회 정부적 밸런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 경제는 지금 5030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인구가 3만 불 이상의 소득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은 세계사를 주름잡던 전통의 국가들인데 그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계속 이 5030 클럽에 계속 머물 수 있느냐 라는 문제인데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로서.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이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정치 프로세스의 문제입니다. 정치 프로세스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로 이러한 프로세스가 계속됐을 때는 이 끝없는 추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5030이 아니라 5050 프로세스가 같이 클럽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통일을 보는 거거든요. 통일을 보면은 아마 우리는 당연히 5010, 5015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균 국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 5050 프로세스로 가서 통일 후에 5030 프로세스, 5030 클럽에 얻을 수 있는 그 과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는 소위 양극화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러한 그 정치 프로세스가 경제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 분석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합리적인 연구를 하는 경우가 거의 학자도 거의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학에서 인근 학문과 함께 이 프로세스에 관련된 정확한 그 데피니션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어떤 인스티튜션을 가져야 우리가 수준을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발전의 내용에는 시간상 사실상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현황에 대한 그 분석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하고 전화로 오늘 발제해 주신 정정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계속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비판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올해 19년도 이상 대단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12%, 지방 공정비 12%, 60%, 50% 수준이죠.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고요. 문제는 지금 이
잘못된 예산을 우리가 짰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 이유는 이 정부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작년에 예산을 짤 때부터 벌써 올해 글로벌 경기 떨어질 거다, 세수 실적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분명히 추경해야 된다,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될 거다. 현재는 뭐 다행히도 트럼프가 금리를 올리지 말자, 조정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아마 그 얘기가 없었으면 올해 또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을 거고 우리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을 거다. 부동산 시장 억제 문제. 부동산 시장의 자산은 사실은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부동산에 빠져 있는 그런 자산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업 부분에서의 여유 자금이 부동산으로 빠져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워낙 부족하니까, 기업들이 워낙 부진하니까 그 돈이 부동산으로 빠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또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부동산에 들어가야 될 자산은 이제 어차피 기업 부분으로 빠져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에서 사실 캐피탈 로스를 정부가 강요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호전이 됐을 때 우리가 정말 경기 호전이 됐을 때 그에 관련된 자금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의 목표, 정책 목표 관점에서 몇 가지 좀 봐야 될 수 있는 게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이 있는데요. 이 재정이 과거에는 단순히 국가의 재정, 수세의 지출만 봤었는데, 이제는 재정은 일종의 국가의 얼굴이, 국가 경제 얼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 얼굴이 이그러지면 바로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미시적 관점인데, 이 정부는 유독 이 보조금 제도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정부 정책적 수단은 대단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금 중심의 정책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금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약과 같은 문제. 돈을 쓰면 쓸수록 우리가 마약처럼 빠져들 수 없는,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통에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정부의 특징은 이제 1차적 재분, 2차적 재분인데, 과거에는 사실상 2차적 재분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뒀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도 굳이 제가 부상복지를 안 했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쪽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특히 이제 이번 정부는 부상복지를 하나의 자기 이념 철학으로 보고, 소셜리즘이죠. 소셜리즘을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사회보험지출이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결과는 복지주식과 경기가 주관인데, 과거에는 2차적 재분배에 대해서는 신경을 정부가 손을 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는 2차적 재분배를 먼저 정책적으로 시도함에 따라서 많은 부작용이 생겼고, 그것이 결국 2차적 재분배를 또 출발하는 형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이 정부 지출은 아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 이걸 만약에 스톱하게 되면은 마야가 끊을 것과 같은 효과를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링컨의 얘기를 굉장히 존중하는 입장인데, 이 야국화 문제는 이 강한 사람의 돈을 뺏어서 이 사람들을 약화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재정 건전성에 성공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거나 그렇고,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재정 개혁의 방향은 이를테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금 개혁해야 되고, 예산 개혁해야 되고, 세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재정 프로세스가 왜 지금 개편이냐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가 불책임합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제1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계속 정권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의 예산은 무제한 나가는 거죠. 그건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 같다. 당연히 심의기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밀법 실패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예산 뻥튀기, 그리고 패키지 딜 해가지고 예산 뻥튀기 하는 거 이거가 돼 있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 정말 이게 국가를 생각하는 국가의 위원인지 지방위원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지방의원화 돼 있다는 사실이고, 예비타당성 제도 앞으로 아마 좀 더 강화해야 될 문제인데 이 기관도 아마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부실하고 무책임하고 번복하고 그 다음에 또 불리한 번호 구애하는 그런 시스템들 나타나고 있고, 국가의 예산정책 저는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교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개혁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감사원의 기능인데요. 감사원의 기능에 있어서도 사실은 정부로부터 독립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감사하는 이런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한은 정부 예산은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예산정책처와 관련돼서는 예산정책처의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최근 문제되고 있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당연히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정부의 위원회에서 맡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런 나라가 없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하고 지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도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도들은 전국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러한 제도들이 예타를 안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고민을 해줘야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예산정책처의 관점에서도 그러한 제도 외에 소위 인트라 제너레이셔널 페이지고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예산은 세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제가 관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일본처럼 국가 부채 비율이 200%까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200%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한 50년 집권한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200%돼 있을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그 세대의 부담을 느끼는 것은 무제한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 문제가 자기들 죽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심각한 지금 그 판단 오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위험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 부채라든지 아까 편의mek 이런 문제인데 지금 사실은 또 하나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은 주택금융공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를 이렇게 확대하고 그 리버스 모기지를 만들어 놓은 나라는 없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떨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부담은 당연히 다음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세세하게 국가 예산정책처에서 그 폭을 넓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세 지출에 관련된 문제. 조세 지출도 사실은 이 예산에 포함돼야 되는 건데 이러한 조세 지출 문제를 사실은 상당히 많은 조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보다는 정부 서비스의 보급 메커니즘을 다양화했는데 지금 또 다른 문제는 모든 걸 다 사회화시키고 있거든요. 다 정부 통제로 들어가고 집어넣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립형 사립고 입시에 관련해서 공립으로 전부 다 전환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서대국 같은 경우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민간화시키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민간화시켜서 각 공급자들의 그 철학과 그다음에 다양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모두 다 국가에다 종속시켜서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개혁 마찬가지고요. 생애보장 사회보험 시스템의 개혁인데 지금 사실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성숙된 제도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숙됐을 때 발생되는 이러한 위기는 사실은 우리
뭐 정치인들이 반물 자지 말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단순히 구사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만나서 깨졌다고 해가지고 그냥 손 털고 끝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의 뭐 일종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복지비 없는 복지국가가 되어야 된다.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의 수치다. 정치는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개인의 역량을 키워서 자립해서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복지 지출 없는 국가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